지금 백악관에서 70년 동맹이 무너지는 충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새벽 2시 미국은 일본 총리의 통화를 거부했고 단 48시간 만에 아시아 안보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약자라 불리던 한국은 3주면 다시 싸울 수 있는 나라였고 강자라 믿었던 일본은 4개월째 도크에서 시간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변화가 전쟁 선언도 조약 파기도 아닌 단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돈과 로비로 유지되던 동맹이 무너진 그 밤 미국은 처음으로 한국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몰렸는데요. 과연 백악관을 움직인 결정적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한국을 선택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백악관 NSC 위기대응 수석보좌관 데이비드 체이스입니다. 새벽 4시 30분.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이 48시간 만에 종결됐다는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커피 잔을 든 손이 멈췄죠. 보고서 표지에 찍힌 시각은 오전 3시 20분. 불과 1시간 10분 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협정문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었거든요. 캄보디아 정부가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국경선 재조정, 군사시설 철수, 배상금 지불까지. 이틀 전만 해도 강경 대응을 선언했던 그들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보고서 여백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었습니다. 협상 이전 전선 완전 붕괴라는 문장 옆이었어요. 누가 어떻게 전선을 붕괴시켰다는 건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CIA 정보 요약본이 나왔죠. 그런데 핵심 항목에 빈칸만 있었어요. 타격 방식 미상, 타격 주체 확인 불가, 사용 무기 체계 분석 중.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20년 넘게 위기를 다뤄왔지만 이런 보고서는 처음이었거든요. 전쟁이 끝났는데 누가 끝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방부 작전실로 직통 연결했죠. 6번 신호음이 울린 뒤 목소리가 들렸어요. 체이스 보좌관님,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상대방은 국방부 작전과장 브래들리 대령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묻어났죠. 캄보디아군 지휘부가 12시간 만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 이후 정부가 협상 테이블로 나왔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공습 흔적은요? 그게 문제입니다. 폭격 크레이터가 없어요. 건물 외벽도 멀쩡합니다. 하지만 내부는... 브래들리의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기다렸죠. 3초 정도 침묵이 흘렀어요. 내부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마치 안쪽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요. 전화를 끊고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위성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어요. 캄보디아 국경 사령부 건물이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봤죠. 건물 지붕은 그대로였어요. 주변 나무들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마다 검은 그을음이 묻어 있었죠. 폭발이 안에서 밖으로 터져나온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원인 불명 정밀 타격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정밀 타격이라는 건 누군가 의도를 갖고 계획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끝날 리는 없습니다. 누군가 먼저 끝내버린 겁니다.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11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보고서 내용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 침대 옆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들었어요. 백악관 상황실 당직관의 목소리가 들렸죠. 보좌관님, 일본 총리실에서 긴급 통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 3분이었죠. 지금요? 예. 총리가 직접 통화하겠다고 합니다. 일본 총리가 미국 시간 새벽 2시에 전화를 한다는 건 정상적인 외교 관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걸어갔어요. 연결하세요. 잠시 후 통역관을 거쳐 총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체이스 보좌관님,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으며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총리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국 분쟁권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일각에서 일본산 부품이 사용됐다는 소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펜을 집었습니다.
메모지에 일본산 부품이라고 적었어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요. 우리는 어떤 군사 장비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의 말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죠. 총리님, 아직 누구도 일본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3초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방 차원의 해명입니다. 동맹국으로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죠. 저는 메모지에 예방 해명이라고 추가로 적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먼저 변명한다는 건 이상했어요. 이해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소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지뢰 제거용 부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은 민수용입니다. 군사 전용이 아니에요. 지뢰 제거. 저는 그 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령부는 지뢰밭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그 지뢰를 제거하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었죠. 총리님, 민수용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입니까? 건설 현장에서 불발탄을 탐지하는 센서입니다. 수출 허가도 정식으로 받았고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건설용 센서가 전장에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군도 모르는 방식으로 말이죠. 어느 국가로 수출하셨습니까?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5초가 지났죠. 그건 계약 조항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 총리님, 체이스 보좌관님,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업적 거래였을 뿐입니다.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예방 해명, 지뢰 제거, 계약 조항. 총리님, 새벽 2시에 전화하실 만큼 급한 상업적 거래가 뭡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죠. 총리님, 아직 질문도 안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메모지를 응시했어요. 피해자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해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아닌 피해자. 그런데 무엇의 피해자일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죠. 누군가 지뢰밭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일본 기술로 만든 장비를 사용해서요. 그리고 전쟁을 48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저는 메모지 맨 아래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먼저 변명하는 자가 먼저 아는 자다. 다음날 오전 9시. 백악관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라벨이 없는 검은색 봉투였죠.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비서실장 캐서린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보좌관님, 그 봉투는 30분 전 주미 한국 대사관 인사가 직접 전달했습니다. 저는 캐서린을 봤어요. 이름은요?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좌관님께 직접 전달하라는 지시만 받았다고 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검은색 파일 폴더가 들어 있었죠.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어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은 위성사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사령부 주변을 찍은 거였죠. 사진 하단에 시각이 표시돼 있었어요. 48시간 전, 전쟁이 시작되기 6시간 전이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사령부 후방 300m 지점에 빨간 원이 그려져 있었어요. 확대된 부분이었죠. 작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같은 건물의 근접 촬영 사진이 나왔습니다. 건물 외벽에 일본어 간판이 보였죠. 미나토 건설 현장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장. 건물 내부 사진이었어요. 책상 위에 군용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빨간색 마커로 표시된 지점들이 있었죠. 캄보디아 사령부, 통신중개소, 탄약고. 모두 12시간 뒤 파괴된 장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사람들 사진이 나왔어요. 6명의 남자가 건물 밖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은 아니었지만 자세가 군인 같았죠. 사진 여백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일본 자위대 퇴역 인사 확인. 5번째 장. 부품 사진이었습니다. 정밀 센서 장비였어요. 옆에 제조사 라벨이 붙어 있었죠. 일본 기업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6번째 장을 펼쳤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레이더 화면 캡처 사진이었어요. 화면 중앙에 건물 하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미군 고문단 숙소였죠. 붉은 조준선이 그 건물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어요. 사진 하단에 시각 정보가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 4시간 전이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푸른 하늘이 보였지만 전혀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파일로 시선을 돌렸어요.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넘겼죠. 문서 한 장이 나왔어요. 제목은 긴급 경보였습니다. 문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미군 고문단 위치 정보 유출 확인. 적대 세력 레이더 조준 포착. 위험도 최상. 문서 하단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전쟁 발발 3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고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미군 고문단이 공격당할 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동맹국 일본이 제공한 정보로요.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통 번호를 눌렀어요. 3번 신호음이 울린 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체이스, 무슨 일인가? 장관님, 지금 즉시 집무실로 오셔야 합니다. 뭔가 발견했나? 저는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표지가 형광등 빛을 반사했어요. 발견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무엇을?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칼이 어디서 날아왔는지요. 전화를 끊고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레이더 조준 사진을 응시했어요. 미군 숙소를 겨냥한 붉은 선. 그 선이 그려진 시각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던 때였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를 구했습니다. 혈맹이 칼을 겨눴고 낯선 이가 그 칼을 막아낸 겁니다.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슨이 집무실에 도착한 건 30분 뒤였습니다. 그는 검은 파일을 펼쳐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5장을 넘기는 동안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걸 언제 받았나? 오늘 아침입니다. 매티스는 레이더 조준 사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우리 고문단이 타깃이었다는 얘긴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쟁 발발 4시간 전에요. 매티스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죠. 합참의장을 부르게. 1시간 뒤, 백악관 상황실에 12명이 모였습니다. 합참의장, 국무부 차관, CIA 국장, 그리고 아시아 담당 보좌관들이었어요. 테이블 중앙에 검은 파일이 놓였습니다. 모두가 그 파일을 봤죠. 합참의장 윌리엄 클라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우리 동맹 체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무부 차관 로버트 핸더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70년 동맹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인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클라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테이블 위 파일이 흔들렸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는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지도가 틀렸다는 겁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는 벽에 걸린 아시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우린 70년 동안 일본을 전방 방패로 봤습니다. 한국은 후방 지원 기지로요. CIA 국장 데이비드 브룩스가 끼어들었어요. 그게 전통적인 전략 아닌가? 전통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에요. 저는 지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일본 열도를 짚었죠. 일본은 섬입니다. 대륙과 800km 떨어져 있어요. 위기 대응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가리켰어요. 반면 한국은 대륙과 붙어 있습니다. 육로로 30분이면 전장에 도착해요. 매티슨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거꾸로 봤다는 겁니다. 일본은 방패가 아니라 후방이에요. 한국이 진짜 전방입니다. 핸더슨이 반박했어요. 한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북쪽에 적대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날카롭습니다. 70년간 전선을 마주한 나라예요. 평화를 가장한 전쟁을 계속해온 겁니다. 클라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캄보디아 작전이 증명했죠. 미군 승인도 없이 48시간 만에 전쟁을 끝냈습니다. 브룩스가 파일을 펼쳤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 정보를 줬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군 고문단이 공격당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확대되는 거죠. 그걸 막으려고? 네. 그들은 전쟁을 키우는 게 아니라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명의 시선이 지도로 향했어요. 매티슨이 천천히 말했죠. 우리가 칼집으로 착각한 게 칼이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칼을요. 클라크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일본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요. 핸더슨이 반대했어요. 일본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경제 규모가 다릅니다. 경제와 전쟁은 다릅니다. 전쟁은 속도예요. 저는 검은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파일이 증명합니다. 위기 순간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를요. 브룩스가 물었어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동맹은 유지합니다. 하지만 역할을 재배치해야 해요. 칼은 전방에, 칼집은 후방에 두는 겁니다. 매티슨이 일어섰어요. 대통령께 보고하겠네.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니까.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나간 뒤 저는 혼자 상황실에 남았어요. 벽에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일본 열도가 여전히 크게 표시돼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라 보였어요. 70년 동안 우린 지도를 잘못 읽었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거리를, 위치가 아니라 역할을 착각했던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있었는데 우린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저는 펜타곤 지하 작전실로 내려갔어요. 스크린 앞에 20여 명이 앉아 있었죠. 합참의장 클라크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타임코드가 표시됐죠. 12시 정각. 밤 12시였어요. 캄보디아 국경 사령부 야간 촬영 영상이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거였죠. 건물 주변이 초록빛으로 보였어요. 클라크가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 측이 제공한 전장 블랙박스입니다. 작전 전 과정이 담겨 있어요. 타임코드가 흘렀습니다. 12시 15분 30초. 화면에 작은 점들이 나타났어요. 12개였죠. 지상팀입니다. 지뢰밭 진입을 시작합니다. 점들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한 발씩 조심스럽게 전진했죠. 타임코드는 계속 흘렀습니다. 1시 20분. 점들이 사령부 외곽 200m 지점에 도착했어요.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팀원들이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었죠. 작은 장비들이었어요. 환기구 탐지 장비입니다. 클라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스크린에 집중했습니다. 2시 정각. 팀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신호였죠. 환기구를 찾은 겁니다. 건물 내부 공기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환기구는 총 8개예요. 화면에 붉은 점들이 표시됐습니다. 8개의 환기구 위치였죠. 2시 30분. 팀원들이 각 환기구로 이동했어요. 손에 작은 원통형 물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옆자리 장교가 물었어요. 클라크가 대답했죠. 정밀 유도 폭약입니다.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투입돼요. 2시 50분. 팀원들이 원통을 환기구에 투입했습니다. 하나, 둘, 셋. 8개 모두 들어갔어요. 화면이 다시 전체 뷰로 바뀌었습니다. 건물 전경이 보였죠. 3시 정각.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건물 외벽은 멀쩡했어요. 폭발은 내부에서만 발생했습니다. 창문마다 순간적으로 빛이 새어나왔다가 사라졌죠. 화면이 정지됐습니다. 클라크가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외벽 손상 제로. 지붕 손상 제로. 하지만 내부는 완전 파괴됐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3시 정각이라고 적었어요. 이 방식은 우리 교범에 없습니다. 클라크의 말이 이어졌죠. 위에서 폭격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환기구만 정확히 찾으면 돼요. 영상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3시 5분. 팀원들이 건물로 진입했어요. 저항은 없었죠. 3시 20분. 팀원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들이 들려 있었어요. 작전 종료입니다. 총 소요 시간 3시간 20분.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클라크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한 장교가 손을 들었어요. 미군 승인 없이 작전을 수행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독자 정보 체계로 진행했어요. 우리 위성은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정보망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장군님, 이 작전 방식은 언제부터 가능했습니까? 클라크가 저를 봤어요. 최소 5년 전부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완성됐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여 명 모두 침묵했어요. 저는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3시 정각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3시간. 미군이 상황을 파악하는 시간보다 빨랐습니다. 승인을 기다리는 시간보다 짧았어요. 우리가 보는 전쟁은 이미 한 박자 늦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밤을 샜어요. 책상 위엔 두꺼운 파일이 쌓여 있었죠. 미군 전력 유지 보고서였습니다. 새벽 4시. 저는 파일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군은 버틸 수 없었어요. 보고서를 덮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방부 정비 담당관에게 연결했죠. 6번 신호음 뒤 목소리가 들렸어요. 체이스 보좌관님, 새벽인데요. 알아요.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일본 요코스카 기지 함정 수리 소요 시간이 얼마죠? 전화 너머로 키보드 소리가 들렸어요. 10초 정도 지나서 대답이 왔습니다. 평균 4개월입니다.
공정률은 32%예요. 저는 메모지에 4개월 32%라고 적었어요. 한국 부산 기지는요? 다시 키보드 소리. 5초 뒤 대답이 들렸죠. 3주입니다. 공정률은? 잠깐만요. 기다리겠습니다. 15초가 흘렀어요. 담당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98%입니다. 저는 펜을 멈췄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98% 맞습니다. 작년 12개월 평균이에요. 새벽 3시 40분에도 작업이 가능한가요? 네. 24시간 풀가동 체제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봤어요. 일본 4개월 32%, 한국 3주 98%, 24시간 가동.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어요. 대통령 집무실에 15명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이 테이블 상석에 앉았죠. 체이스 보고하게.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에 든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각하 현재 우리 전력 유지 능력을 검토했습니다. 국무장관 헨리 스미스가 끼어들었어요. 전쟁 계획도 없는데 왜 전력 유지를 논하나? 준비되지 않으면 전쟁은 우리가 원할 때 오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었죠. 계속하게. 일본 기지는 평균 수리 기간이 4개월입니다. 한국은 3주예요. 국방장관 매티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정률 차이도 크지 않나? 32% 대 98%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전쟁에서 이기는 건 가장 강한 배가 아닙니다. 가장 빨리 고칠 수 있는 배예요. 스미스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동맹은 70년입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어요.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겁니다. 우선순위? 저는 보고서를 한 장 넘겼어요. 각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필요한 건 뭡니까? 대통령이 대답했죠. 무기와 병력이겠지. 틀렸습니다. 계속 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매티슨이 팔짱을 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게. 함정이 손상됐습니다. 일본에 보내면 4개월 뒤 돌아와요. 그 사이 전선은 무너집니다. 한국은 3주 뒤 복귀합니다. 전선을 유지할 수 있어요. 스미스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건 단순 계산일 뿐입니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외교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체이스, 자네 지금 70년 동맹을 버리자는 건가?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역할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일본은 후방 지원, 한국은 전방 정비로요. 대통령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할까? 이해시켜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명분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15명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매티슨, 자네 생각은? 보좌관 말이 맞습니다. 전쟁은 속도예요. 스미스? 국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반대하지만 논리는 인정합니다.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체이스, 이 결정이 틀렸다면? 각하, 틀린 결정은 우리가 이미 70년간 해왔습니다. 이젠 바로잡을 때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실무 검토를 시작하게.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나갔지만 저는 자리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70년 동맹. 그 무게가 어깨를 눌렀어요. 하지만 무거운 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 때론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사흘 뒤, 저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아시아 전략 재배치 계획이었어요. 30페이지 분량이었죠. 오후 2시,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 캐서린이 급히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보좌관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일본 로비그룹이 움직였습니다. 상원 청문회를 요청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청문회 주제가 뭡니까? 한국 편향 정책 검증입니다. 보좌관님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에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문회는 최소 2주가 걸려요. 그 사이 모든 게 중단됩니다. 언제 열립니까? 5일 뒤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15분이었죠. 대통령 서명은 언제 받을 예정이었죠?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청문회가 시작되면 서명은 연기됩니다. 최소 3주는 지연되는 거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체이스입니다. 보좌관님, 국방부 매티슨입니다.
방금 소식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이건 시간 끌기예요. 청문회 준비하는 동안 여론을 돌리려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을 앞당길 수 있나요? 저는 책상 위 보고서를 봤어요.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론 불가능합니다. 그럼 청문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캐서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보좌관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주차장에서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보좌관님 차량 번호를 언급했어요.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경호를 요청하세요. 이미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밝았지만 기분은 어두웠습니다. 오후 5시.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었어요. 집으로 가는 대신 국립문서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사본을 보관해야 했거든요. 차를 몰고 15분을 달렸어요. 보관소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죠. 가방을 들고 건물로 걸어갔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어요. 돌아봤어요. 2명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체이스 보좌관님? 누구십니까?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남자 하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보고서 내놓으시면 조용히 끝납니다. 다른 남자가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저는 가방을 뒤로 뺐죠. 이건 정부 문서입니다. 건드리면 연방법 위반이에요. 법은 나중 문제입니다. 남자가 가방을 잡아챘어요.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줄다리기가 시작됐죠. 놓으세요. 가방 손잡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보고서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남자 하나가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찍기 시작했죠. 1장, 2장, 3장. 저는 몸을 던져 보고서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저를 밀쳤어요. 바닥에 넘어졌죠. 무릎이 아팠습니다. 남자들은 계속 보고서를 찢었어요. 30페이지가 모두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청문회에서 뭘 보여줄 건가요? 남자들이 웃으며 떠났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흘간 작성한 보고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죠. 파일 업로드 진행률이 표시됐어요. 98%. 오전 10시에 시작한 업로드였습니다. 독자 위성망을 통해 국방부 서버로 전송하고 있었죠. 화면을 지켜봤어요. 99%. 100%. 업로드 완료.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찢어진 보고서를 한 장 집어들었어요. 종이는 찢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라간 데이터는 못 찢어요. 국방부 서버, 백악관 백업 시스템, 그리고 안보회의 참석자 15명의 이메일. 보고서는 이미 48곳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왔어요. 시동을 걸고 백악관으로 향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매티슨이었어요. 체이스, 파일 받았네. 완벽하네. 종이는 찢겼지만 데이터는 살아있습니다. 내일 오전 서명 진행하겠네. 전화를 끊었어요. 백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죠. 저는 작게 웃었어요. 70년 동맹은 종이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동맹은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음 날 오전 10시. 대통령 집무실. 저는 찢어진 보고서 조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왔어요. 대통령 앞 책상에는 새로 출력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아시아 전략 재배치 계획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대통령이 마지막 장을 덮었죠. 체이스, 이 결정이 옳다고 확신하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각하, 옳은 게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차이가 뭔가? 옳음은 과거를 지키는 거예요. 필요는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죠. 1획, 2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받았어요. 각하, 일본 총리입니다. 대통령이 펜을 멈췄어요. 저를 봤죠. 받을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각하께서 결정하십시오. 대통령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역 없이도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대통령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30초 정도 지났죠. 총리님, 경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존을 말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통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을 완성했죠. 됐네. 이제 시작일세.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대통령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각하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네. 자네가 옳았으니까.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꺼냈어요. 동맹은 약속이 아니라라는 문장 일부가 보였죠. 나머지는 찢겨나갔습니다. 저는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젠 필요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링컨 기념관으로 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링컨 동상 앞에 섰죠. 70년 전 이곳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싸웠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킵니다. 미군 고문단을 구했고 전쟁을 48시간 만에 끝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매티슨이었어요. 체이스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 왔네. 협력 강화 회의를 제안했어. 언제입니까? 2주 뒤 서울에서. 참석하겠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배울 차례라고 하더군. 전화를 끊고 동상을 다시 봤어요. 링컨은 남북전쟁 때 말했습니다. 나뉜 집은 설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나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70년 동안 우리는 잘못된 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잡았어요. 기념관을 나왔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했어요. 워싱턴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동맹이 뭔지를요. 동맹은 약속이 아닙니다. 종이에 쓴 문장도 아니에요. 동맹은 위기에서 먼저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누가 먼저 우리를 지켰는지, 누가 먼저 위험을 알렸는지, 누가 먼저 해결했는지. 그게 진짜 동맹이죠. 저는 백악관으로 돌아왔어요. 집무실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엔 새로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한미 국방 협력 강화안이라는 제목이었죠.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밖에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70년 만의 전원. 지도를 바로 읽는 법을 배운 날이었습니다. 린치핀. 모든 걸 연결하는 핵심 고리. 우리는 이제 그게 어디 있는지 압니다.